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또 버티는 것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삶의 기술이자 오늘의 행복과 내일의 꿈을 이루기 위한 최고의 전략이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한 번이라도 끝까지 버텨본 적이 있는가 라는 책입니다. 웨이 슈잉 지음 센시오 출판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웨이 슈잉은 심리와 자기계발 분야의 독보적인 컨텐츠 기획자이자 전문 작가입니다. 중국 CCTV 다큐멘터리 세계 유명 대학 하버드 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출간한 하버드 새벽 4시 반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하버드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저서로는 하버드 행동심리학 강의, 인생의 함정을 피하는 행동습관, 이렇게 해야 여성의 운이 열린다, 기질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마음이 고요해야 조급하지 않을 수 있다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펴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성공은 재능이 아니라 버티는 힘에 달려 있다. 2장, 버티는 사람들은 이것이 다르다. 3장, 버틴다는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다. 4장, 끝까지 버티기 위해 필요한 것들. 5장, 그래도 계속 버티는 삶을 위하여. 이 중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 몇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노력에 취하여 속지 않기.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이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은 성실함, 열정, 용기, 부지런함 등 진심으로 본받고 싶은 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삶과 행동을 연구하고 분석한 많은 이들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말한다. 나 역시 성공한 이들의 자서전이나 평전 등을 수없이 읽으며 그들처럼 행동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행동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의 행동에는 남다른 마음가짐이 깔려 있었다.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심리학에서 마음가짐이란 외부의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현실적으로 반응하는 일종의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직접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사람의 심리 상태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일시적인 것도 있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있다. 그 중에서도 변함없는 올바른 마음가짐만이 성공의 토대가 된다. 마음가짐이야말로 당신의 진정한 주인이며 때로는 지혜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삶의 원동력이 된다. 성공한 이들이 보여주는 공통되는 마음가짐 중에 하나는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정하는 능력이다. 흔히 다른 사람을 속이기는 쉬워도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인간은 가장 교묘하게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기도 하다. 죄책감이나 자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자신을 합리화하기도 하고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라며 적절한 선에서 자신과 타협하기도 한다. 이러한 태도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기 합리화가 지나칠 경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게 된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자신의 실력이나 상황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인정할 때 비로소 더 나은 자신을 위해 노력할 수 있고 그것이 스스로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기이자 내공이 되기도 한다.
고등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 모든 학생들이 그렇듯 나 역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공부에만 전념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아침 일찍 등교해서 수업 준비를 하고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수업 내용을 정리하며 다시 복습했다. 하지만 작심삼일이라고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친구들의 다짐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하나둘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평범한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공부에만 몰입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다. 그 친구는 항상 1등으로 등교해서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책에서 눈을 떼는 일이 없었다. 마치 자신만의 성을 쌓아두고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공부만 하는 사람 같았다. 놀랍게도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한 학기가 지날 때까지도 그의 행동에는 변함이 없었다. 나는 일부러 그 친구에게 다가갔고 여러 가지 관심사가 비슷했던 그와 나는 금세 친한 친구가 되었다. 한 번은 그 친구에게 어떻게 그렇게 공부만 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는 시골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편이었지만 도시로 온 이후에는 성적도 예전만 못하고 가정 형편도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어서 자꾸만 자신이 위축되는 것만 같다고 했다. 어렵게 뒷바라지를 해주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력에 비해 그의 성적은 늘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그 친구는 수학을 가장 힘들어했다. 나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그 친구의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것을 보며 운명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도 그냥 운이 없을 뿐이라며 위로했다. 2학기에 들어서며 새로운 수학 선생님이 오셨다. 그 선생님의 수업은 활기가 넘치고 수업 내용도 무척 재미있었다. 그 친구는 새로운 수학 선생님의 수업을 정말로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 선생님의 시간에는 다른 시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집중을 해서 듣는 것이 내 눈에도 보일 정도였고 수업 후에는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을 찾아가 물어보곤 했다. 그 결과 학기 말에는 수학 성적이 반에서 5등을 할 정도로 올랐고 수학 경시대회에서도 입상을 할 만큼 성적이 월등히 좋아졌다. 나는 진심으로 그 친구를 축하해 주었다. 이제야 내 노력이 보상을 받는구나. 정말 축하해. 그러자 친구는 나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니야, 난 이제야 제대로 공부를 시작했을 뿐이야. 새로운 수학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척만 했던 것 같아. 꼭두 새벽부터 학교에 와서 열심히 책에 코를 박고 있었지만 수업에 온전히 집중하지는 않았던 거야. 영어 단어도 열심히 외운다고 외웠지만 무턱대고 외우기만 해서 머리에 남는 건 거의 없었어. 수학 문제도 많이 풀기는 했지만 집중을 하지 않으니 문제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부모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는 부담감과 자존심을 지키고 싶다는 욕심만 가득해서 다른 친구들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책상에 앉아만 있었을 뿐 공부에 완전히 몰입하지는 않았던 거지. 말하자면 나는 노력하는 척하는 내 모습에 감동하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노력에 비해 운이 따르지 않는다고 원망만 했던 거야.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몇 주 동안은 나도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한다고 자부했었다. 그 후에도 1년이 거의 다 지나도록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불평만 했었다. 하지만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후 나 또한 내가 정말로 열심히 공부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고 나는 대답을 할 수 없었다. 누구나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밤을 새워 공부하지만 마음속에는 다른 잡념이 가득하다. 눈은 책을 보고 있지만 생각은 SNS에 빠진 채 방금 읽었던 부분조차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 속에서도 시간은 변함없이 흘러가고 잡념으로 보낸 시간을 열심히 살았다 생각하고 스스로를 속이며 위안을 받는다. 매일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야근한다고 하면 열심히 노력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늘 똑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발전도 변화도 이루어내지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이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하지만 세상을 속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세상은 당신이 정직한 노력을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 정직한 노력이란 무턱대고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시간만 쏟아부으며 자신을 괴롭히는 것도 아니다.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잡념을 버리고 완벽하게 정신을 집중하면서 제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이다. 노력하는 척하는 나에게 감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노력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당신이 정신을 차릴 기회조차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고 자신의 노력을 검증할 때 비로소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큰 실패다. 우리는 누구나 꿈을 좇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한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통해 시련을 참고 견디며 끝까지 버텨내는 끈기를 기르고 실패 후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출구를 찾아가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그저 두려운 일이라고만 여긴다. 자신의 실패를 정면으로 직시하기보다는 그저 운이 따르지 않는다며 하늘을 원망하기 일쑤이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고 실패는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기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된다고 배웠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 대다수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또 막상 실패를 겪고 나서는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무너지곤 한다. 아예 자포자기하고 실패의 그림자 속에 깊이 파묻히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는 원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승승장구하며 성공의 길을 걷는 사람은 없다. 미국 테네시 은행의 전 총리 엘 테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가장 큰 힘의 원천이다. 자신의 실패를 직시하는 사람은 실패 이외의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 이것을 그의 이름을 따서 테리의 법칙이라고 한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고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수와 실패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미래가 결정된다. 실패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은 심리학에서 유명한 웰랜다 효과를 떠올리게 한다. 고공 외줄타기의 고수로 불리던 칼 웰랜다는 1978년 푸에르토리코의 산 후안 도심에 위치한 건물에서
외주를 타던 중에 추락사했다. 외줄 타기로 세계적 명성을 누리던 그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실패의 원인을 분석했고 성공에 대한 강박감과 부담을 실패의 원인으로 꼽았다. 웰랜다가 사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아내는 이런 말을 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사고가 날 것 같았어요. 공연에 나가기 전부터 계속해서 중얼거렸거든요. 이번 공연은 매우 중요하니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돼. 반드시 성공해야 해. 라고 말이에요.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저 공연 준비에만 집중할 뿐 다른 일은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공연이 성공할지 실패할지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았고요. 웰랜다가 공연의 성공 여부에 연연하지 않고 평소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공연에 전념했다면 아마도 그는 완벽한 공연을 펼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일의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정상적으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심리 상태를 웰랜다 효과라고 한다. 산속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 바둑의 고수가 있었다. 그는 제자들을 받아들여 날마다 바둑을 가르쳤다. 그런데 바둑 고수의 교육 방식은 매우 특별했다. 그는 제자들에게 바둑의 기술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았다. 대신 제자들이 바둑을 두고 나면 처음부터 순서대로 그 시합을 복기하며 자신이 실수한 곳을 찾아내도록 했다. 그리고는 가장 많은 실수를 찾아낸 제자를 칭찬하고 적게 찾아낸 제자는 나무랐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제자들이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스승님은 왜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고 우리 스스로 실수를 깨닫게 하는 걸까?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바둑의 고수가 될 수 있겠어. 스승은 제자들의 불만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실수를 찾아내도록 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점차 제자들의 실수는 줄어들었고 나중에는 어떤 실수도 하지 않게 되었다. 그제야 스승은 제자들에게 말했다. 바둑의 도에서 전략과 기술은 그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바둑의 고수가 가진 최대의 기술은 바로 자신의 허점을 찾아내는 것이고 최고의 전략은 실수를 피하는 것이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스승의 깊은 뜻을 이해했다. 그 후 제자들은 바둑 대회에 나가 내노라 하는 바둑의 명인들을 모조리 물리쳤다. 그들은 제자들의 솜씨에 혀를 내두르며 말했다. 저 젊은 기수들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특별한 기술은 없지만 도무지 허점을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실수를 하지 않으니 이길 수가 없네요. 실패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우리는 시험을 망칠 수도 있고 축구 시합에서 패하거나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실패라는 사실이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나의 실수를 끊임없이 되돌아보며 실수를 줄여나갈 때 비로소 인생의 바둑판에서 최상의 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불필요한 생각이나 일의 성패가 가져올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 일에만 몰두할 수 있다면 성공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옛 말에 지혜로운 사람도 한 가지 실수는 있다라는 말이 있다. 제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꼼꼼하게 일을 처리한다고 해도 누구나 실수를 저지르게 마련이다. 이때 자신의 실수를 한탄하고 하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실수의 원인을 찾아내고 분석해야 한다. 실수의 원인에 대해 스스로 반성할 줄 알아야만 실패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내가 소홀히 했던 문제는
없었는지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누구나 습관처럼 저지르는 실수가 있다. 비슷한 실수를 습관적으로 저지른다는 것은 세부적 사항이나 작은 문제의 소홀함을 의미한다. 이는 일의 중요한 부분에만 지나치게 치중하거나 사소한 문제들을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요행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되돌아보라. 작은 위험의 신호를 무시하지는 않았는가? 긍정적 전망에만 지나치게 집중하지는 않았는가? 이처럼 당신이 습관적으로 소홀히 했던 문제나 단서가 때로는 실패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패의 파급력을 줄여야 한다. 이 세상에 영원한 실패자는 없다. 심리적 오류 혹은 외부의 간섭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인생이 모두 끝난 듯 포기하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 사실 대다수의 실패는 작은 잘못의 연속으로 발생한다. 때문에 그 중에 하나라도 피할 수 있다면 큰 실패를 모면할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말해주듯이 소를 잃어버리고 외양간을 고쳐봤자 이미 잃어버린 소는 되찾을 수 없다. 하지만 외양간의 허물어진 곳을 발견하고 즉시 수리한다면 더 이상 소를 잃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실패도 마찬가지다. 실패를 했을 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주저앉아 한탄하며 자포자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즉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실패의 파급력을 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실패를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려움에 빠지거나 도망치려고 든다면 실패의 악순환에 빠질 뿐이다. 또한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필요도 없다. 실패는 누구나 경험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실패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한 단계 발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희망의 불씨는 언제든지 다시 타오르는 법이다. 인생에서 수많은 난관을 헤쳐나가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공을 추구하는 과정은 100m 전력 질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폭발적인 추진력을 가졌다고 해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좌절을 극복하며 길고 긴 인생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는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